금지되어 있는 게 어떻게 악용이 되냐 하면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 한다는 거야. 동성 성폭력 피해자들이 군대에서 신고를 하면 이게 뭐에 걸리냐? 너도 좋아서 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동성애자로 몰린다는 거야. 그래서 처벌을 받는데요. 예. 그래서 동성애가 금지되어 있는 군대 내에서 실제로 그 규정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상사들한테 성폭행을 당하는 군인들이 신고를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당해도 영창을 간다는 거야. 동성애자라고. 그래서 그 규정을 없애라고 얘기한 건데 이걸 동성애 옹호라고. 여러분 지금 몰랐어요? 처음 들었어요? 이거 지난번에 진선미 의원 왔을 때 얘기했던 내용이야. 진선미 의원이 법 개정을 요구한 내용이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규정 때문에 실제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면 영창을 간다는 거야. 동성애자로 몰려서. 그래서 그 규정을 없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동성애를 옹호했다고. 이 씨발 진짜 이 새끼들은요. 전부 고소고발해야 돼요. 당장 오늘 이 기사 쓴 새끼들 전부 고발하세요. 그 언론사들 전부 고발해야 돼. 동성애 오적이라고 명단을 발표한 것들 저거 전부 다 고소고발해야 돼. 그리고 선관위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나한테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내 말을 듣고 오해를 할 수 있다고. 내가 했던 말은 A 지지자와 B 지지자가 몸싸움을 했다. 그 과정에서 B의 바지가 찢어졌다 라고 얘기했어. 녹취록에 분명히 나와. 그런데 선관위와 그 다음에 법원에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 A가 B의 바지를 찢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 지지자와 B 지지자가 몸싸움을 해서 B의 바지가 찢어졌다는 말은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허위사실로 인한 법정 구속이야. 씨발. 야, 나한테 그렇게 했으면 쟤네들도 똑같이 해라. 너는 선관위하고 법원을 보겠어. 선관위하고 법원에 대해서 보겠어.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너네 나를 법정 구속했어. 내 어린 딸이 중학교 1학년 때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란지 알아? 내가 한 말이면 내가 억울하지는 않아. 하지도 않은 말을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라고 날 잡아넣었어. 저 새끼들 저거 다 집어넣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한 새끼들에 대해서 너네 선관위에서 고소고발 안 하고 법원에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처벌 안 하게 말해봐. 불을 질러버릴 거야 아주. 씨. 두고 봐. 예. 이거는요 반드시 고발해야 돼요. 이거는 그 지지자들이 고발해야 돼. 후보들이 고발하기에 지금 민감한 시기니까 지지자들이 고발해야 돼. 이것들 아주 전부 다 법정 구속시켜야 돼. 징역 8개월. 어휴 씨. 니들 각오해. 나를 감옥 보냈을 때는 이 정도는 각오했어야지. 니네 나를 감옥에 보냈을 때는 이 정도는 각오했어야지. 안 그래? 죽었어 네. 자, 정리가 되죠? 표창원 이야기. 표창원이 포르노를 합법화하라는 얘기는 뭐 때문이다? 잘못된 성의식을 양산하는 나쁜 포르노들이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차라리 양성화해서 합법적이고 불법이 아닌 내용만 유통되도록 하자. 그게 포르노 합법화에 대한 주장이다. 한마디로 지금처럼 막 납치해가지고 막 강간하는 내용을 줄을 이루고 있는 포르노들을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이 그거다 라고 제안한 거다. 또 동성애를 옹호했다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명백한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죄에 대해서는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돼야 된다. 전부 고소해야 돼. 이것들 전부 다 고발해야 돼. 쌍새끼들. 자, 그 다음 공창제도. 이 공창제도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집창촌을 합법화하자는 얘긴데요. 그거는 합법화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공창제도를 합법화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창녀촌을 합법화하자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그걸 합법화해야 성범죄가 준다는 거야. 그러면 공창제도가 있는 나라는 성범죄가 없을까요? 아니다. 공창제도를 합법화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창제도 한마디로 창녀촌을 합법화한다 그래서 성범죄가 줄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범죄는 성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구타하는 놈들이 성폭력하는 거야. 매질하면서 강간하는 그거는 괴로움을 주기 위한 게 목적이지 성적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공창제도를 합법화하자는 얘기는 그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란 주장은 의미가 없다. 그런데 솔직히 나는 어떤 부분이 고민이냐면 실제로 해외에는요 그 공창제도가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 외국에는 뭐가 있냐면 마약도 합법화된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매매도 합법화된 나라들이 있어요. 예, 그 마약을 합법화한 나라의 목적은 뭐냐면 보통 마약을 불법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마약 그 중독자들이 매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까 합법화해서 공개적으로 하게 하고 양을 조절해서 중독을 막자. 그런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마약 중독이 불법이기 때문에 마약을 그 타서 공식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자기네들이 막 주사를 놓잖아. 그래서 죽고 많은 문제가 생기니 차라리 합법적인 공간에서 그 인체에 유해한 그러니까 살인 과도한 양을 투입하지 않도록 그거를 공식적인 공간에서 막게 하자. 그런 나라가 진짜 있어요. 예, 북유럽에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 그리고 이제 주로 유럽의 성매매가 합법화된 경우는 뭐냐 하면 장애인들. 유럽의 성매매 합법화된 공간이 주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래요. 예.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그 성적인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을 결혼하지 못한 장애인들은 그 성적인 욕구를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창 서비스가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로 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성폭력 방지를 위한 공창제도는 선진국은 인정하지 않아. 예. 왜냐하면 성폭력과 공창제도는 무관하다. 이게 이론이야. 성폭력은 성적인 욕구 때문이 아니라 폭력의 욕구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공창제도와 무관하다. 예, 요거까지는 서비스. 예. 혹시 장애인이 그러니까는 원래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장애인 그러니까 그 공창제도가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는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들의 목적은 장애인 복지 때문이다라고 난 옛날에 기사에서 읽었어요. 혹시 그 부분이 잘못됐는지 예, 관련 기사들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요. 일단 표창원이 포르노 합법화를 주장했다라는 주장의 실체, 또 표창원이 동성애 옹호했다라는 주장의 실체, 요거를 오늘 확인했으니까 허위사실 유포한 놈들은 고소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예. 첫째, 김종인이 광주에 삼성의 미래차를 유치하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삼성이 우리 그런 적 없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검토한 적 없다. 그걸 가지고 김종인이 경제 전문가 맞냐 라는 주장을 하는 놈들과 또 안철수가 5공식 발상이다 그러면서 쌍욕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삼성이 광주에다 투자하는 걸 반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삼성이 광주에다가 투자한다는 걸 반대한다는 거죠? 그죠? 많은 광주 시민들에게 알려주세요. 예. 이 삼성이 광주에다가 투자하도록 유치하겠다는 김종인의 발상이 5공식 사고방식이라면 그러면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그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특히 서구 지역 그 광주 서구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주세요. 국민의당은 삼성이 광주에 투자하면 이건 5공식 발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널리 알려주세요. 예. 요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예. 지금 종편에서 존날이 지금 발표한 내용이 김종인이 거짓말했다. 삼성이 광주에 투자할 계획이 없는데 김종인이 광주에 투자하게 하겠다고 거짓말했다라는 거야. 김종인이 공약을 내세웠다는 거는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자, 공약을 예를 들어서 말이야. 박근혜가 공약으로 만 19세 이상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겠습니다. 공약이 아니야. 이미 되고 있는데 이걸 공약으로 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 공약은 뭐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해내겠다는 게 공약이잖아. 그러니까 김종인이 삼성 미래차 산업을 광주에 유치시키겠다. 이건 지금 불가능해 보이지만 노력하겠다는 뜻이잖아. 그런 노력을 하는 게 거짓말이야? 광주에는 삼성에서 투자하면 안 되는 거야? 광주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서 미래차를 개발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삼성이 그런 적 없다고 그랬다. 삼성의 발표 내용을 잘 봐봐.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 없다. 그거죠. 지금 삼성의 발표 내용이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합의한 적 없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 없다. 그런 내용이잖아. 그건 무슨 얘기야? 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직은 없지만 이게 될 수도 있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야.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김종인이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죠. 예. 김종인이 광주에다 삼성 미래차를 유치하겠다는 얘기를 근거 없이 함부로 뻥카치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뭐냐? 양양자의 인프라를 믿었다는 거죠. 양양자가 삼성에 가지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타진을 했을 것이고 그 타진한 정보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예. 지금 삼성이 뭐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공약이 아니야. 그거는 공약이 아니라고. 만약에 맞다 우리가 광주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라고 발표하면 그건 공약이 아니라 대국민 사기죠. 사전에 합의한 걸 마치 공약처럼 발표하면 그건 사기인 거야. 그러니까 김종인이 오늘 아침에 김현정 쇼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공약이 뭐냐? 노력해서 만들겠다는 게 공약 아니냐? 뭔 말인지 알아요? 삼성이 절대 안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삼성이 광주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 했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은 정말로 김종인이 사기꾼이 되는 거야. 삼성에서 절대 광주에 투자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말은 김종인이 거짓말한 거야. 근데 삼성이 그런 말 절대 안 하죠. 그러면 이 호남 쪽은 이제 앞으로 삼성폰 안 팔린다는 건데. 안 그래? 뭔 말인지 알아요? 안 한다, 절대로 투자 안 하겠다 이런 말 안 했어. 아직 합의된 바가 없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계획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총선에서 더민주가 압승하고 대통령 선거가 더민주가 된다면 삼성이 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해봐. 더민주가 국회에 과반을 차지하고 대통령을 더민주가 하게 되면 삼성이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저 종편하고 국민의당이 팔팔 뛰면서 국민의당이 팔팔 뛴 이유는 뭐냐면 국민의당이 팔팔 뛴 이유는 뭐냐면 뭐 때문이냐? 천정배가 타격을 입는 것 때문에 양양자 때문에 천정배가 타격을 입을 거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팔팔 뛴 거야. 그럼 반론.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삼성이 광주에 투자하는 거 반대라는 거지? 요걸 널리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지금 삼성에서 광주에 투자하는 거를 반대한다는 거잖아. 그지? 그 말인 거잖아. 맞지? 예. 널리 알려주세요. 예. 광주 분들이 이 얘기를 알고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무척 궁금하다. 내가 사실 아침에 요 얘기를 다룰까 하다가 일부러 광주 삼성 이야기 퍼지도록 가만 냅뒀어. 내가 아침에 이렇게 제목을 달면 요 얘기 내릴까봐. 많은 사람이 최대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제목 바꾸고 싶은데 꾹 참고 지금까지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그 호남에 광주에 계신 더민주 지지자들.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더민주가 광주에다가 삼성 투자를 가져오는 걸 반대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예. 그 다음, 종편에서 왜 저렇게 난동을 피울까요? 이거는,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추측입니다. 종편에서 난동을 부리는 이유에 대한 나의 추측이에요. 분명히 내가 추측이라고 얘기했어.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내 생각에 이거, 새누리당 대선 공약으로 준비된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이제 혼자 소설을 써보는 거야. 여기부터 소설이야. 그러니까 혹시 이걸 새누리당에서 그 대선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새누리당이 삼성에다가 미래카 산업을 유치하겠다 이걸 대선 공약으로 딱 세워놨는데 혹시 더민주가 먼저 까서 그래서 분노한 건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추측이야. 얘네들이 막 신경질 내고 막 분노한 게 혹시 자기네 당이 터트리려고 준비한 공약인데 이쪽에서 먼저 터트려서 대선용 준비한 공약인데 그렇잖아. 이건 대선용이야. 호남을 잡겠다는 대선용 공약급인데 이게 김종인이 총선에서 터트리니까 분노했던 거 아닐까? 추측이죠. 여기까지 추측입니다. 나는 김종인이 왜 광주에다 삼성차 유치를 터트렸을까? 나는 이거 대선까지 내다본 수라고 봐요. 예. 호남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잖아. 호남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는데 내가 볼 때 이 김종인이 이거를 터트린 이유는 대선까지 내다본 수다. 광주의 가장 큰 불만이 뭐야? 호남의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왜 호남은 늘 투자에서 제외되냐야. 늘 호남이 제외된다. 이게 가장 큰 불만이거든. 근데 여기에다가 한 방을 크게 던진 거야. 여기서 미래차라는 건 뭐냐면 지금 만드는 휘발유차 아니고 소위 전기차. 지금 미국의 테슬라가 뭐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 뭐 최고라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만들려는 건 미래차이기 때문에 라인을 다 바꿔야 되는 거야. 예. 앞으로의 이 방향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차들이 막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언제 바뀌느냐. 무슨 얘기냐면 지금 휘발유차가 대세야. 그런데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전기 자동차가 거의 상용화됐어. 택시들도 다 대부분 전기차이고 그리고 이미 전기차가 스포츠카 속도까지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한 번 충전으로 350km까지 간다는 거예요. 계속 개발되겠죠. 예, 계속 개발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전기 자동차로 갈아타야 되는데 결국 그 화석연료 있잖아. 탄소 배출권 문제. 그 탄소 배출권 문제가 뭘 얘기하냐면 결국은 전기 자동차 문제야. 예, 전기 자동차로 언제 전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거냐. 그래서 여러분 그 폭스바겐 경유차 얘기 알죠? 폭스바겐 경유차 문제 터졌을 때 그때 전기차 주식이 폭등했어요. 폭스바겐의 그 경유차에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 그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 전 세계 전기차의 주식이 폭등했다고. 예.
와, 이분 광주공단 내부 일은 하나도 모르나 봐. 크크크 저기 나타났어요. 아니, 지금 광주공단 내부에서 어렵다고 영원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크크크 저기 나타났어요. 지금 광주공단 내부 일을 모르나 봐. 크크크. 광주공단 내부에서 지금 삼성차가 문제인 거 아니야. 삼성 자동차가 이미 르노 삼성으로 넘어갔고 이 삼성에서 자동차에서 손을 뗀 거예요. 예. 손을 뗀 건데 그래서 르노만 있는 거야. 르노만. 르노하고 삼성하고 무관해. 그런데 지금 유치하겠다는 건 뭐야? 삼성 미래자동차야. 삼성 미래자동차는 휘발유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차야. 전기차는 지금의 자동차 회사들만 성공한다. 아니야. 가능한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뭐 광주공단 광주공단 내부하고 미래차 유치하고 무슨 관계인데? 지금 뭐 광주공단 내부에서 반대하고 있나? 광주공단 내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현대 미래차, 삼성의 미래차를 유치하면 안 된다는 건가? 무슨 개소리야. 여러분, 그거 알죠? 휴대폰 배터리 전쟁. 휴대폰 배터리 전쟁이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 전기차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야. 예. 전기차는 결국 충전 배터리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우리 차가 이제 썩어가지고, 언제 엔진이 꺼질지 몰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차를 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고민이 된 게 뭐냐면, 자동차 패러다임이 언제 바뀌느냐야. 내가 지금 막 경유차를 샀다. 그런데 막 2, 3년 안에 그 전기차로 싹 바뀐다. 그러면 이 휘발유차에 대한 지원이 싹 끊길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공학 전공자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다닌 거야. 이 자동차 패러다임이 언제 바뀔 것 같냐. 미래를 내다봐야 돼. 자동차를 한 번 사면 10년을 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하이브리드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기차와 그걸 묻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의 발전 속도가 예상외로 빠르다는 거야. 전기차의 발전 속도가 그 예상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전기차의 상용화 정도가. 우리나라는 아직 전기차가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미국 본토는 전기차가 상용화가 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찾아봐. 테슬라 주식 변동. 그러니까 지금 미래차가 생각보다 빨리 개발되고 빨리 상용화되는 분위기라고. 이걸 어떻게 미리 빨리 투자하느냐. 이게 지금 우리 한반도가 살아남느냐 마느냐야. 또 우리나라가 IT 업계에서는 물론 이게 이명박 박근혜 8년 동안 퇴보했지만 사실 IT 인프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 풍성한 나라잖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고 이 스마트카 시장에 도전한다면 그렇게 불리한 상황은 그러니까 정말로 답이 없는 상황은 아닐 거다. 예. 지금 이명박 박근혜 8년 동안 IT 산업이 퇴보했지만 정말로 이 가능성 있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면 우리의 미래 산업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경제개혁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시죠?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가 노태우 김영삼 10년 동안 신자유주의에 제대로 적응을 못해가지고 온 나라가 막 돈을 퍼돌리다가 쫄딱 망한 사건이 IMF야. 노태우 김영삼 10년 동안 나라가 망한 게 IMF고 IMF 때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했어.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세 가지 정책이 뭐냐?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두 가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피고 또 하나가 미래 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한 거야. 그 내수, 한마디로 소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게 뭐였냐 하면 첫째, 실업자. 갑자기 IMF 때문에 직업을 잃은 가장들에게 공공근로를 통해서 생활비를 지급한 거.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해서 이 사람들이 소비 능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거야. 그래서 공공근로 작업. 두 번째가 뭐냐면 신용카드를
원래 5,6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만 신용카드 발급이 됐는데 3,300까지 낮추라고 한 거. 그래서 중산층에 유도한 거.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 세운 두 가지 정책이야. 그런데 카드 회사들이 그 3,300까지만 허용하라고 그런 정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한대로 풀어버리는 바람에 신용 불량자들이 생산되는 거예요. 전혀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문제가 된 건데 그 이유는 뭐냐? 김대중 정책이 아니라 이건 카드 회사에서 고리대금업을 한 거야. 돌려막기 하라고 가르쳐주면서 현금 서비스로 고리대금업을 하기 위해서 신용 불량자가 생긴 거지.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은 아니었어요, 그게. 그래서 두 가지, 내수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두 가지 정책.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미래 산업을 위한 인프라로 IT. 우리는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할 건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 미래 산업을 읽어볼 때 앞으로 IT 산업이 발달할 거다. 그 당시 1998년에 전 세계는요, 인터넷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연구되는 수준이었지 전 세계에서 국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나라는 없었던 시대야. 그 기껏해야 인터넷 통신, 하이텔이니 뭐니 이런 통신을 하고 있을 때야. 전화선에다 연결을 해서 인터넷 통신을 하고 있을 때였어. 그런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전국에 광랜을 깔아. KT가 국영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때 모든 전화선이 들어가는 곳에 광랜을 깔아주고, 그리고 집집마다 국민 컴퓨터라는 걸 보급해. 그때 컴퓨터가 200만 원을 주고 사는 건데 60에서 90만 원짜리 보급형 컴퓨터를 집집마다 공급해 주는 거야. 가난한 집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IT 인프라를 처음으로 깔은 게 김대중 대통령이야. 그걸 이용해서 대통령이 된 게 노무현 대통령이고, 그걸 보고 오바마가 무브온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고, 그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독일에서 우리나라로 와갖고 연수를 해요. 인터넷이라는 게 뭔가. 그래갖고 어디서 연수했냐? PC방에서 연수를 해. PC방에서 한 달 동안 이 사람들이 인터넷을 확인하더니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독일이 유럽에서 그나마 인터넷이 제일 발달한 나라야. 우리나라에 와서 연수하고 간 덕분에. 나머지 나라들의 인터넷은 별로 발전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유럽은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모바일로 실시간 생방송을 하고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는 그런 인터넷 환경을 다른 나라는 갖고 있지 않아. 미국에도 내가 가봤어. 미국에서 지금 우리들이 가정에서 쓰는 100메가 내지는 지금 현재 뭐 기가 랜선이라 그랬고 300메가 정도, 뭐 300에서 500메가 정도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영화를 다운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인터넷 생방송을 주고받거나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미국에서 이 정도를 하려면 T1이라는 선을 깔아야 된대요. T1이라는 선이 깔려야 이렇게 막 동시에 인터넷을 막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T1이라는 게 너무 비싼 거야. T1이 70만 원 정도 된다, 한 달에 비용이. 그래서 현재 그 가정용 인터넷은 아마 100메가 정도가 되나 봐요. 다른 나라도. 이게 그 가정용 인터넷으로 100메가 정도를 쓰는 데가 있긴 있나 봐. 그런데 대체로는 그 미국의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아요. 특히 미국은요, 인터넷 전화 안 되는 곳이 국토의 80%야. 거짓말 아니고 미국의 국토 중에 휴대폰이 안 터지는 데가 80%라고. 미국의 국토는 너무 넓은데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적어가지고 실제로 도시를 벗어나면 휴대폰이 안 돼. 워낙 넓고, 이게 결국은 이 모바일 기지국을 세우려면 주변에 접속자가 많아야지 모바일 기지국이 세워지는데, 도로에, 우리 같은 경우에 도로에서 인터넷도 되잖아. 그죠? 우린 도로에서 당연히 인터넷 되잖아. 통신도 안 돼. 통화도 안 돼. 전화 통화도 안 된다고. 그러니 전 세계에서 인터넷 환경이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야? 우리나라야.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야. 이렇게 만들어낸 게 김대중 대통령이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소호 산업이라는 걸 막 권장을 했어.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라. 권장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명박이 그 인터넷 IT 산업을 말아먹은 거 아니야. 이명박이 그 쇼핑몰에다가 세금을 매기고 그 다음에 출금 지연을 만들어내는 바람에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이 쌍망하고 대기업화된 거야. 그리고 게임을 제재하는 바람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계속 게임 개발자들을 괴롭혔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IT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다 갔어. 게임 앱 하나로 연 매출 몇십억을 내는, 월 매출인가? 어마어마한 매출을 내는데 그 게임 개발자들이 다 외국으로 갔다고. 이명박 때문에. 예. 이명박이 IT 산업을 다 게임 중독자 취급을 하면서 범죄자 취급하고 환자 취급을 하면서 IT 산업에 투자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IT 산업의 개발자들을 계속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개발자, 기술자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 다 나가버렸어. 실력 있는 사람들 다 나가버리고 지금 카카오톡 하나만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야. 예. 그리고 박근혜 때는 그 IT를 이용해갖고 허위사실 유포. 박근혜 때부터 이 허위사실 유포되는 거야. 그래서 이 IT 산업과 이 모바일 인터넷이라는 이 좋은 매체를 이것들이 진짜 세계적 쓰레기로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빨리 정권을 교체해야 돼. 빨리 정권을 교체해가지고 미래 산업을 육성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해낼 수 있어. 더 늦기 전에. 예. 이번 총선이 그래서 마지막 기회야. 예. 이번 총선이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사라지는 거야.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요,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가 없어요. 예. 왜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가 없냐? 지금부터 나의 추측이에요. 일단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가 없다는 건 팩트야. 왜? 이제까지 경제를 살리려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국가 부채를 늘리고 가계 부채를 늘리고 청년 실업률을 늘리고 수출을 감소시키는 데는 최선을 다했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어. 이게 팩트야. 근데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추측이야. 그럼 왜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경제를 살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 경제를 살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내가 추측하건데 얘네들은 경제를 다시 한번 제2의 IMF를 불러오려는 것 같다. 이건 김종인도 동의해. 김종인도 지금 쟤네가 제2의 IMF를 불러오려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빚잔치를 계속해서 돈을 막 쓰다 보면 빵꾸가 날 거 아니야. 이 적자가 날 거라고. 대규모 적자가 날 거라고. 그때 또 IMF 외환을 빌려갖고 위기를 극복하다 보면 또 우리는 구조조정이라는 그 늪에 빠지게 된다는 거야. 나는 얘네가 두 번째 IMF를 준비 중에 있다고 봐. 이건 내 추측인데. 근데 나는 이제 혼자서 이걸 추측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믿을 줄 알았어. 김종인 대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 김종인 대표가 제2의 IMF가 올 수가 있다. 왜 그러냐? 목적이 있어. IMF를 만든 게 누군 줄 알아? 대기업이야. 일부러 대기업에서 IMF를 유도한 거예요. 왜? 그래서 중소기업을 전부 다 줄도산시키고 그래서 실업자들을 대거 만들어야 비정규직을 만들 수 있잖아. 반값으로 쓸 수 있잖아. 그래서 IMF를 만든 거야. 대기업이 그건 아닌데? 그래. 그건 아닌데는 뭐 네 생각이겠지? 대기업이 일부러 IMF를 유도한 거예요. 예. 그래서 IMF를 유도한 이유가 뭐냐? 착착 준비했어. 근거를 얘기해볼까? 김영삼이 외환을 원래 우리나라에 외환이 없지 않았대. 근데 이 외환을 다른 데다가 막 뿌렸어. 그래서 갑자기 도래한 돈을 갚아야 되는 시점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모자란 거야. 알고 그랬을까? 모르고 그랬을까? 외환 관리 주체들이. 난 알았다고 봐. 난 외환을 빼돌린 거라고 봐요. 그 다음 IMF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나서 김영삼이 막판에 자기 집권 말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뭔 짓을 했느냐? 노동법을 개혁을 해요. 그래서 비정규직법을 만드는 거야. 비정규직 법을 만들어가지고 원래 그때까지 우리나라에 비정규직이 없었어. IMF를 신청해놓고 비정규직법을 만든다니까? 난 의도인 거라고 봐. 노동유연성이란 이름이 결국 비정규직을 만든 법이에요. 그전에는 비정규직이 없었어. 근데 IMF를 불러들이고, 그러니까 외환을 딴 데로 막 돌려가지고, 외환을 비워놓고, 그리고 외환을 갚아야 되는데 없다고 IMF를 덥석 갖다가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IMF가 왔다 그러면서 국가 비상사태라 그러면서 노동 유연성을 만들었어.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다 비정규직으로 교체가 되는 거야. 의도했다는 거죠. 일부러 의도한 거야. 그래서 비정규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노동자들이 실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반값으로 일을 하겠다고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중소기업을 도산시킨 거예요. 일자리 90%를 중소기업이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중소기업을 다 부도내게 한 거야. 그래서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니까 그 다음에 비정규직으로 올래?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다 고용을 시킨 거야. 그래서 중소기업을 비정규직화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대기업 노조로 친 거야. 귀족 노조라고 계속 쳐가지고 노조의 발언권을 얽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사내하청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연봉 7천만 원짜리 정규직을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안 뽑았어요. 2000년 이후로 뽑힌 건 전부 다 3,500만 원짜리 비정규직이었어. 근데 자기네들은 정규직인 줄 알아. 계약서를 매일 쓰는 건 정규직이 아니에요.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쓰는 건 정규직이 아니에요. 계약직이 다른 말로 비정규직. 그 다음에 사내하청, 그것도 비정규직. 우리 국민들이 그게 비정규직인 줄 몰라. 자기가 비정규직인 줄 몰라. 계약서를 쓴다는 게 계약직이란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현대자동차의 직원인데 뭐 밥을 따로 먹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회식도 따로 한다. 비정규직인 거예요. 예. 정규직 직원이 아닌 거야. 예. 하도급 업체, 그것도 비정규직이에요. 하도급 업체도 비정규직. 파견 근로, 이것도 비정규직. 파견 근로가 뭐냐? 하도급이나 어려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뭐냐? 원래 현대자동차에서 노동자들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 고용을 하면 연봉 7천으로 고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그래서 바지사장이 따로 노동자를 모집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를 모집을 해. 그런데 그래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가서 일하는 줄 알았는데 월급이 연봉 3,500이야. 연봉 3,500. 왜 그런 거야? 요 회사가 이 현대자동차랑 계약을 맺고 노동자들을 공급하는 파견 근로, 아웃소싱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계약을 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 밑으로 모집된 사람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전부 비정규직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 체제로 다 바꾼 게 이유가 뭐냐? 그래야 월급을 자르지.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지. 그래서 누구의 이익이? 대기업의 이익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지나서 이명박 5년 동안 모든 열매를 다 따먹은 거야. 그래서 대기업이 노무현 대통령 때 2005년 가을이야.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창고에 쌓여있는 돈이 160조다. 이게 밝혀져. 발칵 나라가 뒤집어져요.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네 회사가 어렵다고 비정규직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 160조 원이나 쌓여있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만 그때부터 노무현을 욕하는 거야.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대기업 이 댓글 알바들이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노무현 빨갱이. 그렇게 욕을 한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젠 분배해야 된다. 예. 이제는 분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욕을 한 거야. 그 법안을 2년 동안 한나라당이 절대 통과를 안 시켜줘. 그 2년 동안 만들어낸 게 하도급 제도야. 파견근로 아웃소싱 하도급 제도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비정규직을 합법화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야.
그래놓고 그래서 이명박 5년을 거치니까 노무현 정부 때 160조 원이었던 돈이 얼마가 됐게? 10대 기업에 520조. 10대 기업의 보유고가 창고 안에 쌓여있는 돈이 520조. 30대 기업은 700조. 노무현 대통령 때 확인된 게 10대 기업이 160조였어요. 근데 요 10대 기업의 자산이 이명박 때 3배로 불어난 거야. 3배 반? 그래서 520조. 그리고 30대 기업으로 치면 700조 원이 지금 쌓여 있는 거야. 30대 기업에 700조. 원래 그 돈이 누구 돈이냐? 중소기업이 제대로 납품값을 받아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옛날처럼 연봉 4, 5천 줄 돈이야. 연봉 4, 5천으로 주면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이 돈을 받아서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이야. 근데 그 돈을 대기업 창고에 쌓아두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는 어떤 생각이 있다? 또 한 번 IMF가 와야 더 이상 노동자들이 반항하지 않는다. 또 한 번 IMF가 와서 경제 위기라고 나라가 파탄났다라고 완전히 뒤집어 버리면 노동자들이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박근혜가 추진한 법이 뭐야? 노동악법이잖아. 그 노동악법이 뭐야? 임금 피크제와 임금 피크제하고 또 하나가 뭐더라? 쉬운 해고제도. 예. 쉬운 해고제도하고 임금 피크제도가 왜 나온 거냐? 지금 비정규직은 더 이상 쉬운 비정규직이야. 더 이상 쉬울 수 없을 만큼 쉽게 해고돼.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임금은 절대 오르지 않아. 해마다 연봉이 오르지 않는다고. 근데 임금 피크제가 뭐야? 해마다 오르던 호봉을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그게 임금 피크제예요. 다른 말로 임금을 올려주지 않겠다는 거야. 비정규직처럼 고정임금을 주겠다는 거. 그 다음에 쉬운 해고제도라는 건 뭐냐? 지금의 정규직들, 호봉이 올라가는 정규직들을 자르기 쉽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은 그냥 자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면벽수행. 면벽수행. 그걸 뭐라 그래? 권고사직. 그만두라고 권고했는데 그만두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벽 보고 앉아있어라. 화장실로 가지 마라. 휴대폰도 사용하지 마라. 괴롭히잖아. 고문하고. 그 이유가 뭐냐? 희망퇴직을 하라 그랬는데 그 희망퇴직을 안 하면 얘네들 막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 지금 해고를 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 인격 모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는 그렇게 마음대로 정규직 사원을 자를 수가 없는 거야. 비정규직 사원이 아니면 함부로 자를 수가 없어서 그런 짓을 하는 거라고. 나가게 유도를 하는 거야. 스스로 그만두게끔.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고의 사유가 없으면 해고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만드는 쉬운 해고법이라는 게 뭐냐면 해고의 사유를 만들어준다는 건 해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지금은 해고가 안 돼. 근데 해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해고의 이유를 만들어서 해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게 쉬운 해고법이에요. 그럼 뭐냐 이건. 예, 딴 얘기하지 말고 여기 집중해라. 박근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임금 피크제하고 쉬운 해고 제도야. 그 지금은 원래 원칙적으로 해고를 할 수 없는 건데 건수를 만들어서 해고할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그럼 이건 뭘 노리는 거냐면 정규직을 자르겠다는 거야. 지금 정규직을 함부로 해고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부러 박근혜가 정규직을 해고하기 위해서 2가지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정규직의 월급을 깎고 정규직을 쉽게 해고하기 위해서 2가지 제도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노리는 게 뭐냐? 근데 이제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싸움을 붙이는 거야. 이거 비정규직하고 아무 관계 없다. 정규직들 자르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해. 근데 얘네들의 목적이 뭐냐? 정규직을 잘라. 근데 정규직들은 대부분 숙련공들이야. 비정규직은 대부분 비숙련공이야. 비숙련공이 연봉 3천을 받아. 정규직은 연봉 7천을 받고. 얘네들이 쉬운 해고 임금 피크제를 만든 이유는 뭐냐? 정규직을 잘라서 연봉 3천짜리 비정규직을 만들려는 거야. 그러면 이 비정규직이 연봉 3천을 주고 정규직을 사장 입장에서
똑같이 3천만 원을 주는데 숙련공을 3천만 원 주고 쓸래? 미숙련공을 3천만 원 주고 쓸래? 이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연봉 3천짜리가 연봉 1,500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걸 노린 거야. 연봉 7천을 3천으로 일시키고 연봉 3천을 1,500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쉬운내고 임금 피크제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걸 하려면 지금의 노동자들이 완전히 기가 죽어야 되잖아. 완전히 좀비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IMF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지. 두 번째 IMF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오늘도 어떤 문자를 받았어. 연봉 1,800일 받던 강사가 연봉 1,200으로 재계약했대. 솔직히 연봉 1,800으로 한 사람 생활하는 것도 빠듯해요. 연봉 1,200이 되면 이걸로 집세 내고 생활이 안 돼. 한 달 100만 원이란 얘기잖아.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어떻게 집세 내고 통신요금 내고 관리비 내고 뭘 쓸 수 있겠어. 의료보험료 내고 아무것도 못 써. 지금 그런 식으로 재계약을 하고 있다는 거야. 제2의 IMF가 오면 더 지금보다 노동 조건이 열악하게 만들 수 있거든. 자, 그럼 정말 돈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서 지금 IMF가 오는 거야? 아니라고. 죄 해외로 빼돌려 놓고 해외에 투자하고 삼성도 그동안 번 돈 다 해외 투자했어. 삼성이 그동안 번 돈을 전부 다 해외에 투자했다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 자기네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삼성이 해외에다 투자하는 거야. 임금을 깎아서 수익을, 이윤을 높이려고. 쓸데없는 얘기에 반응하지 말라 그랬죠? 예. 여러분, 그런데 이걸 시위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요? 4.19, 60 시위로 세상을 우리가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시위로 바꿀 수 있다 없다? 못 바꿔요. 예. 시위로 바꿀 수가 없어. 우리가 60 투쟁 때나 4.19 때는 시위를 하고 죽어서 세상을 바꿨어. 그런데 지금 봐봐. 박근혜 백남기 농민을 지금 100몇십일 동안, 그치, 지금 130일이야 130일가량을 지금 식물인간으로 뇌사 상태로 누워있는데 세상이 바뀌냐고. 안 바뀌어요. 시위를 통해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 그럼 뭘로 바꿔야 돼? 투표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야. 예. 투표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밖에 없는 마지막 기회야. 지금 이번 투표 지고 나면요, 이번 선거에서 망하고 나면 다시는 기회가 안 올 거예요. 박근혜가 자연사 할 때까지. 박근혜가 자연사하고 지금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다 자연사 할 때까지 다시는 기회가 안 올 거야. 한 30년 기다려야 돼. 마지막 기회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은 김종인이 삼성의 미래차 산업을 광주에 유치하겠다는 걸 반대하는 거잖아. 5공식 발상이라고. 광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예, 널리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지금 이제 경총에서 시급 10,000원 절대 반대. 늘 언론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되면 중소기업이 망한다 그래요. 중소기업이 망하고 그 다음에 뭐가 망한다. 나 진짜. 예. 네. 중소기업이 망하고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손해를 본다.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자영업 다 망한 거 알아요? 이미 우리나라 자영업 실제로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자영업이 거의 없어. 그렇잖아요. 예. 지금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자영업자들이 거의 없어.
지금 온 가족이 매달려서 주로 자영업을 하고 있지, 이미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자영업체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예. 대부분 자기네들이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가족끼리 하다가 도저히 혼자서 그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그 밤 시간에만 잠깐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그런 식이에요. 그 왜 그러는 거야?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돼서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다 가족 영업이야. 자, 그러면 결국은 자영업자 핑계대지 말라고. 중소기업 핑계대지 말라고. 실제로 대기업 물건값은요, 중소기업에 시급 10,000원으로 돈 주는 걸로 계산해서 가격을 설정해요. 중소기업에서 부품을 납품을 받아갖고 조립을 해서 판 거잖아. 대기업 판매 가격에는 이미 중소기업에 시급 10,000원 정도 줄 만큼 그렇게 계산해서 대기업에서 물건 팔아. 10,000원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지네가 챙기는 거야. 그래서 시급 10,000원을 반대하고 있는 거라고. 중소기업에 시급 10,000원씩 주고 있는 것처럼 가격을 설정한다니까, 비용으로. 자, 그러면 최저임금 10,000원이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자, 혹시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심장을 부여잡고 놀라지 마세요.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노동자들의 임금 40%가 오른다는 얘기야. 최저시급 10,000원이 된다는 거, 우리 국민들은 언론이 계속해서 알바생, 아르바이트생한테만 계속 중심을 맞춘 거야. 근데 최저시급은요, 아르바이트생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최저시급이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이야. 몰랐지? 지금 6,030원이 최저시급이잖아. 10,000원이 되면 4,000원이 올라간다는 얘기야. 노동자들의 임금 40%를 올려준다는 얘기라고. 다 처음 하는 것 같아. 아, 우리 샴푸 요정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라고 그랬구나. 우리 샴푸 요정께서 샴푸통 속에 산다는 그분, 일명 하사장님, 그분이 지금 그 시급 10,000원의 의미를 설명해 주라는 거야. 난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이게 다 내 죄예요. 내 죄야, 내 죄. 나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 그 얘기를 뭘 특별히 하라고. 근데 조금 아까 내가 뭐 심장을 뭘 또 부여잡으래. 심장을 부여잡아야 되겠구만. 이렇게 몰랐다면. 지금 처음 하신 분, 시급이 10,000원 된다는 건 노동자 임금의 40%가 오르는 거라는 거 지금 처음 알았다.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된다는 얘기는요, 예.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된다는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네. 그 최저시급이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그 최저시급 10,000원이 되면 영세 자영업이 망한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일부러 언론에서요, 최저시급 10,000원이 나오면 반드시 따라 나온 뉴스가 뭐냐면 영세 자영업이 망한다, 중소기업이 힘들다, 그 얘기를 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최저임금 10,000원이 되면 이게 영세 자영업자들 얘기인 줄 안다니까. 아니에요. 최저시급이 노동자의 임금 기준이에요. 예. 최저시급이 노동자의 임금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의 임금 기준을 최저시급 10,000원으로 올리면 그만큼 노동자들의 임금이 40%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최저시급이 6,000원이잖아요. 예. 지금 최저시급이 6,030원이야. 그걸 10,000원으로 올린다는 얘기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예,
60%가 올라가는 거라고요? 왜 60%가 올라가지? 그러네. 60% 올라가는 거네. 진짜! 똑똑해! 자, 한마디로, 자, 여러분이 지금 60만 원을 받고 있었다라면, 60만 원을 받던 사람이 100만 원 받는 거야. 쉽게 계산을 해서, 60만 원 월급 받던 사람이 100만 원을 받게 되면, 실제로 이 사람은 40만 원이 늘어난 거야. 그러면 40만 원은 실제로 몇 프로? 60% 정도의 임금이 올라가는 거야. 60%네. 60%. 응. 66% 정도? 그니까 60만 원에 40%면 64, 24. 그러니까는 60만 원에 40만 원이면 3분의 2잖아. 그러니까 66%가 올라가는 거네. 예. 66%가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문제, 자, 그렇게까지 올려줄 필요가 있나요? 우리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지금 그 아기가 2~3살이다. 엄마가 나가서 일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실제로 엄마가 나가서 적어도 일을 하려면 애가 5살은 돼야 돼. 그래야 어린이집에 애를 맡겨놓고 일을 나갈 수가 있어. 그죠? 그 5살 미만의 아이들은 대부분 의사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학대 대상이 돼. 학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그 5살 이하의 아이들을 시설에 맡기면 되게 비싼 돈을 줘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돈을 엄청 많이 벌지 않으면 실제로 5살 미만의 애들을 맡기고 일을 해봤자 남는 돈이 없어. 그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5살 미만의 아이들은 자기가 피해를 당해도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애들이 주로 아동학대의 주 피해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아동학대를 안 할 만한 시설에 맡기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떼돈을 버는 뭐 변호사 판사가 아니면 실제로 그 애를 맡기고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이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결국 노동자 아버지가 엄마와 그 다음에 아이를 2~3살짜리 애를 데리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세 사람을 먹여 살려야 돼. 근데 지금 현재 도시 물가에서 우리나라 물가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 그랬잖아. 서울의 스타벅스 커피값이 뉴욕보다 비싸다며. 우리나라 그런 나라야. 기름값도 뉴욕보다 비싸. 자, 우리나라의 물가가 세계적으로 비싼 물가야. 그러면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한 사람이 생존하는데 200만 원 정도 들어요. 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2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왜 솔로들 중에 좀 깨끗한 오피스텔에 살면서 무슨 뮤지컬도 보러 다니고 뭐 아이폰 들고 다니고 자기 차를 굴리는 사람 보면 월급이 200은 돼. 그렇잖아. 200은 돼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 문화생활도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리고 살아. 그쵸? 그런데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드물어.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드물어. 대부분 노동자들이 요즘에 얼마 받아? 150이야. 기본이 150이야. 120에서 많이 받아야 180이야. 120에서 180 사이기 때문에 평균 150이에요. 그러면 150으로는 뭘 할 수 있냐? 서울의 월세가 50만 원이야. 서울의 월세가 50만 원이고 통신비 10만 원 나가죠?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집안에 들어가는 돈 15만 원 정도 나가죠? 그 다음에 150만 원을 받아봤자 거기서 못 떼고 나와. 건강보험료 떼고 국민연금 떼고 뭐 소득세도 나중에 다 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150이라고 그래봤자 실수령액이 130 얼마밖에 안 돼. 그 130 얼마로 그 내야 될 돈, 기본 지출을 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그걸로 한 달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10,000원으로 하루 3끼를 먹어야 돼. 가능하냐고. 10,000원으로 하루 3끼를 먹지 못하니까 편의점에서 다 사 먹는 거야. 삼각김밥으로 때우는 거지.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150 뭐 명사서 150이고 130 몇만 원 받는 사람이 적어도 사람답게 살으려면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200을 넘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 혼자서 180에서 200은 벌어야 적어도 경찰을 굴리면서 사람답게 살아. 그지? 그러면 2명이면 월급이 400은 돼야 돼. 애기까지 있으면 600은 돼야 돼. 만약에 애가 둘이면 800은 돼야 돼. 근데 애기들이 어리면 뭐 1인당 200은 좀 그렇고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한 가정이 살아갈 때 기본이 이제 100만원 가구 유지비야. 가구를 유지하는 비용이 100만원, 1인당 생활비가 한 달 100만원이야. 도시 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혼자면 200. 그 다음에 2명이면 생활비 100만원이 추가되니까 300. 그 다음에 하나 늘어서 3명이면 400. 4명이면 500. 여러분 생각해봐. 아빠 월급이 500 정도 되면 누구랑 엄마랑 애들 둘, 네 식구가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 일주일에 한 번 외식도 하고 자동차도 굴리고 그래도 아파트도 쓸만한 아파트를 살 수 있고. 그쵸? 그러니까 4인 가정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500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나오는 거야. 가구 유지비 100만원에 1인당 생활비, 애기들도 100만원 들어가요. 기저귀값, 분유값, 병원에 가는 돈, 그래서 500만원은 있어야 4인 가족이 살 수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월급일까요? IMF 전에는 가능했어요. IMF 전에 그 중소기업의 과장 정도 되면 월급 500만원 가까이 받았어요. 아니에요?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중소기업의 과장 정도 되면 500 정도를 받았어. 예.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500 정도를 받았고, 좀 이렇게 아주 소규모 기업이다 그러면 3,400을 받았어. 3,400 정도를 받았고, 보통 가장들이 500만원 정도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지. 근데 요 500만원은 뭐냐? 지금 물가를 계산한 거야. 지금 물가. 지금 물가가 90년대 물가보다 몇 배가 올랐어요. 90년대에는 1인당 생활비가 100만원이 안 들었어. 90년대에는 1인당 생활비가 30에서 50 들었어요. 그러니까 90년대의 생활비는, 그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90년대 중소기업 과장들의 월급은 어느 정도였냐면 기본적으로 가구 유지비가 한 50만원 나오고 1인당 생활비 30으로 잡으면 4인 가족이면 120이잖아. 그러면 90년대에는 아버지 월급이 220만원만 돼도 아버지 월급이 200만원만 돼도 4인 가족이 살 수 있었다고. 90년대에는 물가가 지금의 4분의 1이었어요. 90년대에는 지금의 물가의 4분의 1이었기 때문에 220만원 정도를 벌면 그걸로 4인 가족이 살 수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500만원을 벌어야 4인 가족이 살 수 있을 만큼 물가가 오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물가 인상에 따라서 월급이 올랐어. 물가 인상에 따라서 월급을 올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90년대에 220만원 정도를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IMF가 터졌어. 어떻게 됐어요? 월급은 220에 고정이 되거나 180 정도로 떨어졌지. 물가는 4배로 뛰었는데. 물가는 4배로 뛰었는데 월급은 220이 유지되거나 180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질 임금이 개판이 된 거야. 그러면 지금 이런 돈이 어딨냐?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대기업에서 10대 기업에 어서 와. 괜찮았어. 배 아프지 않고? 10대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데, 자, 아까 뭐라 했어? 10대 기업의 창고에 쌓여있는 돈이 얼마? 520조. 10대 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바꾸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 4조 원. 10대 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4조 원이래요.
그러면 520조 원 중에 4조 원만 쓰면 그 10대 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10대 기업에 하청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하청업체들의 직원들까지 물가 인상해서 실질 임금을 지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봤자 20조. 최대치가 20조일 거야. 520조 중에 20조만 들어가도 모두 이 중소기업과 하청업체들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살게 된다는 얘기야. 1%가 안 된다니까? 실제로 지금 대기업에서 쌓아놓은 520조가요. 무슨 돈이냐? 원래 중소기업에다 줘야 될 돈이 안 돈이라니까. 안 주고 자기 노동자들한테 정규직 연봉 7천씩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야. 그래서 18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 520조예요. 그러면 520조를 18년으로 나눠봐. 그러면 1년에 자 한번 나눠볼까요? 얘네들이 18년 동안 얘네들이 18년 동안 아유 이게 계산기가 안 나오네. 잠깐만요. 10대 기업이 아니다. 그 계산 정확하게 하려면 520조에서 160조는 빼야 돼. 아니 빼면 안 돼. 김영삼 때부터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때부터 그 IMF였고 박근혜까지 18년이니까 이거 그대로 빼지 않고 520조 520조를 18년으로 나누면 아이씨 뭐야. 그러면 28조야. 28조.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년에 이 그 대기업과 관계되어 있는 하청업체와 그 다음에 누구들 이 노동자들이 다 받을 돈이 28조 원이었던 거야. 고작 28조 원이면 다 나눠줄 수 있는 돈인 거야. 물론 여기에서 지네들 이윤을 8조 원 띄운다고 쳐. 8조 원 띄고 20조 원만 풀어도 20조 원만 노동자와 중소기업에게 줬어도 지금 나라 꼴이 이 지경이 안 됐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은 거야. 불가능하지 않은 계산이라고. 지금 18년 동안 기업의 창고에 쌓인 게 520조 원인데 그 돈이 무슨 돈이냐? 중소기업에 줘야 될 임금 안 주고 납품값 제대로 안 주고 자기 노동자들한테 줘야 될 임금 안 주고 그래서 모은 돈이 520조니 결국 520조를 18로 나누면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돈이 1년에 20조씩이었다. 지네들이 1년에 8조씩만 세이브를 했어도 엄청난 세계적 부자라고. 그런데 이 썩을 년놈들이 지네들 주머니에 520조를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나라 경제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경제개혁을 해야 된다. 지금 재벌만 잘 살아서 안 된다. 그리고 시급 10,000원 불가능하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시급 10,000원 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안 하고 있는 거지. 하게 해야 돼. 헬조선 떠나자. 이런 새끼들 다 뒤져야 돼. 야, 네가 만약에 편의점 사장이야. 근데 어떤 놈이 머리를 딱 깨끗이 하고 옷 깨끗이 입고 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맡기고 네가 나갔다 왔어. 그때 이 새끼가 물건을 전부 다 빼돌리고 돈통에서 돈 들고 그리고 막 이 손님들한테 개지랄하고 있어. 막 여자 손님들 성희롱하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 손님이 이 너네 편의점을 신고했어. 그러면 네가 해야 될 게 어머 헬 편의점 나는 다른 편의점으로 갈 테야. 그래야 되겠냐? 아니면 그 알바 새끼를 고소하고 법의 처벌을 받게 하고 철저히 돈을 뜯어내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겠냐? 네 나라의 주인이 넌데 헬조선이라면서 도망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뻑하면 이민 간대. 야, 이민 가려면 30억 원 있어야 돼. 이민 가려면 30억 원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 네가 말이 통하냐? 뭐 외국에 가서 말 통해? 말이 안 통하면 운전면허증도 못 따. 그럼 너 옮길 때마다 택시 타고 다녀야 돼. 외국은 기차 요금도 얼마나 비싼 줄 알아?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민을 가? 30억 있으면 그냥 여기서 살아도 살만해. 이민 가려면 30억 원 있어야 돼. 뻑하면 이민 간다고 지랄지랄. 그 돈도 다 까먹으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야. 어디서 이민이야? 손가락 분질러 버려야 돼, 이 새끼들은. 네 나라의 주인이 넌데, 그럼 정치인이 누구야? 알바생들이야. 4년짜리 계약직. 국회의원은 4년 계약직이고, 대통령은 5년 계약직이고, 계약직 알바생들이 지랄한다고 겁나가지고, 거기다 이 알바생이 물대포까지 쏴. 그러면 그놈 새끼 모가지를 따야지. 어머, 헬 편의점. 나는 다른 편의점으로 도망갈 거야. 어이구, 이 미친놈들. 그러니까 등신 취급을 받는 거야. 자, 시급 10,000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70대 기업의 창고 안에 있는 720조에 절반만 풀어도 시급 10만 원도 가능해, 씨발. 자, 그 다음 이 대기업들 너무나 막 나가 갑질하고, 그죠? 그런데 대기업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불매운동. 몽고 간장이 그 그 회장의 미친 짓 때문에 그냥 망한 거 아니야. 미스터 피자 이제 망할 거야. 그러면 결국은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지점장들이 보는 거야. 지점장들이 그 회장한테 단체로 민사를 걸어야 돼. 피해액을 정산을 해서, 이게 민사는 어떻게 보면 민사가요, 이 지점장들이 민사를 걸어야 된다니까. 그 실제로 미스터 피자 불매운동이 일어나서 지난달에 비해서 혹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줄었다 계산 나오잖아. 그러면 그 계산 나오는 걸 가지고 그 본사를 대상으로 해서 집단 소송을 해야 돼. 그런데 지금 그 괜히 대기업에 묶여 있어. 뭉쳐야 돼요. 지점장들이 뭉쳐서 대기업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서비스를 받아야지. 대기업한테 피팔리고 앉아있어. 왜 이러는 거야?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손톱이 문드러지도록 물이 차올라서 숨이 막힐 때까지 가만히 있고, 자기 돈 내고 만드는 지점에서 뻑하면 말도 안 되는 인테리어 바꾸라 그러고, 그냥 그 이익금을 많이 떼가도 가만히 있으려니까 그냥 참고, 그래서 쫄딱 망하고 이혼당하고 자식들 막 나가고, 그래도 참고. 더 이상 참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참는다고 인정해주지 않아. 저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얘네들은 언제만 무릎 꿇어? 선거 때만 무릎 꿇어. 선거 직전에만 무릎 꿇고 선거 끝나면 삿대질하는 애들이야. 내 말이 맞아 틀려? 저것들은 선거 직전에는 무릎 꿇고 절을 해요. 한겨레 신문 봤어요? 한겨레 신문에 그 무슨 결정적 머시기가 나와. 결정적인 무릎 꿇는 사진들. 선거 때만 무릎 꿇어. 벌써 몇 번, 2004년부터 지금 4번째야. 선거 때마다 무릎 꿇어. 선거 끝나면 삿대질해. 나가! 네가 여기서 왜 떠들어? 그게 그들이야. 이제까지 우리는 그런 놈들한테 속아왔어요. 예? 이제까지 우리가 그런 새끼들한테 속아왔다고.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몰랐어. 선거 결과에도 관심이 없었고, 선거 끝난 다음에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솔직히 우리가 언제 알았어? 세월호 때문에 알았어. 세월호 전에 한 번만 봐주십시오 108배라고 길거리에서 지랄 연병을 한 다음에 선거 끝나니까 끌어내! 우리가 그전엔 관심이 없었잖아요. 관심이 없어서 몰랐잖아요. 그래서 매번 속아 넘어왔잖아요. 한 번만 봐달라 그러면 어이구 대통령들이 국회의원이 길에서 무릎을 꿇었네. 그 새끼들은 언제나 선거 전에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선거 끝나면 사태질하고 끌어내고 물대포를 쏘고 이번에도 또 속으면 여러분 있잖아요. 2번 속으면 2번을 속이면 사기꾼의 잘못이에요. 3번을 속으면 속는 사람의 문제예요. 2004년에 그 무슨 차떼기 때 차떼기 그 뭐였지? 그 무슨 2004년이야? 그 전이야. 차떼기 나올 때 천막 당사 무릎 꿇고 개지랄했지. 그때 한번 속았고 그 다음에 뭐 2010년에도 무릎을 꿇고 막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고 2014년에도 무릎 꿇고 한 번만 봐달라고 지랄을 하고 벌써 우리는 3-4번을 속았어. 근데 이번에 또 무릎 꿇는다고 또 속으면 그거는 유권자의 문제야. 선거 끝나기 전에는 무릎을 꿇고 선거 끝나면 삿대질하는 저 새끼들한테 또 속으면 그건 그 국민의 문제야. 유권자의 문제야. 이번에는 정확하게 심판합시다. 에? 이번에는 정확하게 심판해서 선거 전에는 무릎 꿇고 선거 끝나면 삿대질하는 저 새끼들에게 철퇴를 내리는 선거가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문재인 광주. 문재인을 종편에서 계속 광주도 못 가는 문재인. 광주도 못 가는 문재인. 뭐 국민의당이 오지 말라 그랬다? 뻥까지 마. 종편에서 문재인더러 광주도 못 가는 문재인이라고 계속 주장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무슨 얘기냐. 문재인을 광주로 불러들이겠다는 거야. 덫을 놓은 거야. 지금 종편이 문재인한테 덫을 놨어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면 문재인이 광주에 가서 모욕당하는 덫. 예. 광주에 가서 문재인이 개 까이는 이 바쁜 주말에, 이 중요한 주말에 문재인을 이틀 동안이나 호남에 묶어두려는 덫. 그리고 묶어두고 온갖 모욕을 다 하겠다는 덫. 그래서 수도권이나 충청이나 경남에서 문재인 바람을 잡겠다는 덫. 그 덫을 놓은 거야. 막말로 생각해봐요. 문재인이 광주 간다고 지금 저 종편들이 문재인 광주에서 풀어졌다 기사 써줄까요? 안 써줘요. 지금 문재인더러 광주로 가라고 얘기한 사람들 공통점이 누구야? 문재인을 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광주를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심지어 정청래 비문이라 그랬잖아 내가. 정청래 같은 비문, 야권의 비문들, 그 다음에 문재인한테 비판적인 호남하고 관계를 못 풀었다고 비난하는 오마이 기자. 비문이잖아? 그지? 그 다음 종편. 쟤네들이 광주에 가서 문재인이 모욕을 당하면서 노력하면 제대로 이런 불굴의 의지라고 김무성 띄워줄 것 같아? 모욕 당했단 얘기만 할 거야. 노리는 게 뭔지 알아? 수도권이나 경남에서 문재인이 당하는 모욕을 보고 기분 나빠서 투표 안 해버리게. 마음 상해버리게. 그걸 노리는 거야. 지금 호남을 노리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호남의 문재인 지지자들이 문재인이 안 온다고 안 찍을 것 같아? 막말로 한번 얘기해보자고. 호남의 문재인 지지자들이 문재인이 안 온다고 안 찍겠냐고. 문재인 안 와도 찍어. 그럼 결국 호남으로 문재인을 불러들이는 건 이번 주말에 부산 경남에서 문재인 열풍 차단하려는 목적이야. 광주의 더민주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광주에서 더민주 찍을 사람들은 문재인이 안 와도 찍어. 내 말이 맞아 틀려? 광주에서 더민주 찍을 사람들은 문재인이 안 와도 찍는다니까? 결국 비문들이 문재인 죽이려는, 문재인 대선 죽이려는 애들이 광주 가라는 거야. 광주 가서 개박살 나야
더 이상 대선에 쓸모가 없으니까. 내가 볼 때는 문재인이 광주 가는 거는요, 아마 문재인이 평생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예. 문재인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될 거야. 알지? 내가 얘기하면 그대로 되는 거. 나는 문재인이 광주에 감으로 인해서 두고두고 후회할 일. 쟤네들이 노리는 건 대선 후보로서의 뭘 죽이는 거야? 가치를 죽이는 게 목적이야. 계란 투척 정도가 아닐걸. 문재인이 이번에 광주 가서 까일 대로 까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감동이다? 그렇게 써줄 것 같아? 8개 종박 언론, 수십 개 종박 언론들이 그렇게 써줄 것 같냐고. 문재인이 모욕당했다 그 얘기만 써. 조롱거리를 만들어낼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손학규 카드가 나온 거야. 왜 손학규 카드가 나왔냐? 뜬금없이 손학규. 3일 전인가 4일 전에 김종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손학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기자들이 물어. 정계 은퇴한 사람에 대해서 왜 자꾸 얘기를 하냐고. 내가 월요일날 라디오에서 들었어. 월요일에 라디오에서 들은 게 손학규에 대한 김종인의 평이, 이미 정계 은퇴한 사람 왜 자꾸 언급하냐. 그건 무례다. 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김종인이 손학규를 들고 온 손학규한테 정중히 더민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거 뭐냐? 자,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이제 10분 동안에 정리할게. 잘 들어. 내가 볼 때, 지금 내가 대선 후보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 절대 여러분 올릴게요. 누구도 대선 후보 얘기하지 마. 이거 재방송 볼 때도 나는 누구 지지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지금 솔직히 톡 해놓고 현실 가능한 대선 후보 셋이야. 문재인, 안희정, 박원순. 그런데 안희정하고 박원순은 어떤 상태야? 묶여있어.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누구의 동무대야? 문재인의 동무대야. 광주에서 문재인 대선 후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면이 강해. 문재인이 혼자 국회의원 출마도 안 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문재인이 대선 불출마라는 요구가 그래서 광주에서 나오는 거야. 문재인이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게 되면 충청도표, 호남표 안 나온다. 충청도 호남표가 없으면 더민주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문재인 대선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 문재인을 지나치게 키우지 말라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땐 호남이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고 봐.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이 기어이 가겠대. 근데 기어이 가라고 얘기한 게 누구냐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야. 누군지 알지?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호남에 가서 허리띠 풀고 호남 사람들을 만나자. 화해의 자리? 웃기지 마. 화해했다고 보도 날 것 같아? 절대로 안 나. 걔네들의 그 탐욕이 결국 문재인을 또 죽이는 거야. 내가 문재인 당대표 시키지 말랬지. 문재인 당대표 시키면 1년 내내 개까여서 걸레가 될 거라고. 그래서 대선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선 후보로부터 멀어질 거다. 간신히 김종인이 지금 와서 쓰러진 당을 살려서 문재인 지지율 올려놨어. 지금 또 죽이러 가는 거야. 광주 가서 죽어. 나는 말리지 않겠어. 가서 죽는 걸 원하면 가. 나는 광주에 가서 문재인이 죽는 거 난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대선 가도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될 거다. 난 미리 예언했어. 분명히. 자, 그 다음에 이 계산은 손학규 카드가 왜 갑자기 등장하냐. 나머지는 전부 묶여있는 사람들이야. 박원순이나 안희정은 묶여있다고. 자, 그러면 이 손학규는 왜 강진의 토굴에 들어가 있었을까? 왜 호남이 끊임없이 문재인한테 불출마를 요구하고 문재인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했을까? 그 근원지는 어디였을까? 사퇴한다고 해서 토크쇼를 하고 있는 손학규한테 계속해서 언론이 찝적된 이유가 뭘까? 김종인이 손학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었던 건 결국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그들의 탐욕이 결국 문재인 대항마로 손학규를 살려낸 거야.
결국 문재인 혼자서 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문재인더러 광주 가라고 부추긴 애들이 손학규를 살려서 말아먹은 거야.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완전히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었던 손학규를 문재인더러 광주 가라고 부추긴 애들이 갑자기 대선 후보로 살려내는 순간이야, 지금이. 수도권에서는 먹히지도 않는 사람들이 호남에 가가지고 둥지를 틀고 호남에서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걸 호남 사람들이 또 받아주니까 문제야. 수도권에서 내려간 사람들은 찍어주면 안 돼. 수도권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내려갔어? 그건 뭐야? 더 이상 수도권에 안 먹히니까 내려간 거야. 그런 사람들 호남에서 살려주면 결국 호남은 언제나 퇴물들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 틀려? 어? 수도권에서 안 먹히던 사람들이 호남에 가서 작업하고 거기서 막 둥지를 틀고 떠들어대면 걔네들을 받아줬다. 그럼 언제나 호남은 재활용장이 되는 거야. 죽은 정치인들이 가서 되살아나는 곳. 그러면 수도권에 먹힐 것 같아? 죽었다 깨나도 안 먹혀. 누가 헛소리를 했어? 내가? 지금 내가 헛소리 했다는 거야, 순아짐? 어이, 순아짐. 누구더러 헛소리 하네야. 매니저님 쟤 어떻게 데리고 왔는지 보셔가지고요. 나한테 한 소리면 강퇴시켜주세요. 수도권에서 경쟁력 없는 애들이 호남에 가서 늘 떠들어요. 그런 애들을 살려주니까 호남은 늘 재활용장이 되는 거야. 언제나 퇴물들이 모이는 거야. 호남의 지혜로운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자, 설마 그러냐? 여러분, 호남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수도권에 먹히면 수도권에 출마했지. 왜 호남에 출마했겠어? 어? 수도권에서 먹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수도권에 가서 나오지. 왜 호남에 갔겠냐고. 안 먹히니까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무슨 호남 대망론? 호남 도지사 날지 몰라도요. 대선은 꿈도 꾸지 말라 그래요. 이미 수도권에서는 어떤 정서가 있냐? 수도권에서 해먹다가 호남으로 내려갔다. 아, 얘는 끝났구나. 끝물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호남에서 치고 중앙으로 올라와? 꿈도 야무지지. 수도권에서 놀다가 호남으로 내려간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끝난 거예요. 호남 대망론? 그거 믿는 사람이 진짜 있어? 문재인의 광주. 저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고 봐요. 문재인 개인만 잃는 게 아니다. 나는 문재인이 차라리 부산 경남에 집중해서 부산에서 5석을 당시키는 게 나는 호남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 부산에서 이 더민주가 5석이 당선되는 게 호남이 문재인을 인정하게 하는 저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호남에 가봤자 이 주말에 마지막 주말이야. 선거 마지막 주말에 호남에 가서 개 까이고 다녀? 그런다 그래서 대선 후보 될 것 같아요? 대선에서 점점 멀어질 겁니다. 자, 제가 어저께 이제 비가 올라고 그래가지고 컨디션이 너무 나빴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해야 될 중요한 얘기들을 못했는데, 예, 그 중요한 얘기들을 못하고 이제 근데 오늘 하기 잘한 것 같아. 예. 원래 옛날에 이제 고름이 생기면, 뭐가 곪기 시작하면, 우리 옛날에는 곪기 시작하면 일찍 소염제를 먹거나 일찍 짜지 않았어요. 예, 옛날에 이제 소염제라는 게 별로 없을 때라 옛날에 이제 무슨 이제 뾰드락지나 이런 게 나서 곪기 시작하면 어른들이 그거 다 곪을 때까지 냅둬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골마 터져야 고약을 붙여서 고름을 쫙 빨아내는 거야.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어렸을 때.
내가 어제 하는 것보다 오늘 하는 게 낫던 것 같아. 예. 그 고약으로 곪게 했다. 고약을 붙여가지고 고름을 이렇게 빨아내는 거였잖아요. 예. 좌우지간. 지금 골맛, 내가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이제 그 김종인의 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더라고. 내가 너무 빨리 얘기를 해버리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차라리 곪을 때까지 기다리자. 차라리 곪을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아마 어제 아팠던 것 같아요. 어제 얘기를 하면 아마 못 알아들었을 거야. 그죠? 어제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 근데 오늘 얘기를 하니까 아닌가? 내나 이해가 안 되나? 오늘 제가 얘기한 거 앞뒤가 안 맞나요? 어떻게 오늘 제가 얘기한 거 이해들은 다 되십니까? 예. 뭐 제가 했던 말이 100% 옳으냐? 그건 자신할 수 없어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00% 옳다라고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의 핵심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연 이 말이 맞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망치 부인 말이 맞는 말인지 잘못된 말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래요. 문재인이 광주 간다고 종편이 문재인과 광주가 화해했다고 써줄까요? 문재인이 광주 간다고 진보 언론이 문재인과 광주의 화해라고 써줄까요? 난 둘 다 안 써줄 거라고 봐요. 둘 다 문재인과 호남은 골이 깊다라고 진보전 언론은 쓸 거고요. 종편은 조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호남이나 충청도나 경남에서 도리어 문재인 지지자들을 더 위축시킬 거예요. 그걸 위한 덫인데 기어이 가겠다면, 그걸 대선 행보라고 생각하고 가겠다면 결국 손학규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의 평생을 두고 가장 후회스러운 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말이 독했나요? 죄송합니다. 혹시 제 방송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기분이 나쁘셨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의 방송을 듣고 뭔가 깨달음을 얻거나 몰랐던 걸 알게 되거나 공감이 됐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서 쓰실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저는 언제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0배로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개소리라고 합니다. 헛소리라고도 하지요. 옛날에 제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늘에서 똑같은 비가 내린다. 비는 똑같이 내리는데 어떤 바가지는 뒤집어져 있고 어떤 바가지는 반쯤 기울어져 있고 어떤 바가지는 온전히 놓여 있어서 빗물을 가득 받기도 하고 절반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아예 한 방울도 받지 못할 수가 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이게 교회의 예화였어요. 저는 언제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 마음이 열린 사람은 감동을 하고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은 충격받고 공감을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얼마나 이해하고 이걸 가지고 얼마나 주변을 설득하는지는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예요. 저는 12일 밤 자정까지만 방송할 겁니다. 12일 밤 자정에 방송을 중단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13일 날 0시부터 자정까지 방송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4일 날 돌아올지 안 올지 그건 선거 결과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야 돌아올지는 비밀입니다. 자, 일단 망치부인은 4월 12일 밤 자정까지만 방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일 날 그리고 11일 날 12일 날까지 모두 방송을 할 거예요.
제가 언제 돌아올지, 뭐 정말 4월 16일 세월호 방송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더 오랫동안 잠수를 탈지 감옥에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4월 12일 자정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은 투표하는 날입니다. 내일하고 모레 사전투표가 있어요. 여러분은 투표권을 무시하시기도 하고 투표한 날 놀러도 가시고 막 버리시죠. 저는 투표권을 잃기 전까지 그 투표권이 그렇게 부러운 적이 없었어요. 그냥 당연히 내 거니까 가서 했죠. 저는 투표를 10년 동안 못합니다. 지금까지 3년째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7년 동안 저는 투표를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소중한 한 표가 저한테는 피 바짝바짝 마르는 간이 쪼그라들 것만큼 너무나 부러운 그 한 표인데,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쓰실 겁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실 겁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한 표를 만드실 겁니까?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저 대신 여러분 그 투표권을 들고 투표소로 가주십시오. 그리고 저 못된 것들에게 복수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수 있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투표권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참으로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국회의원 300명을 우습게 알고, 제가 감히 대통령을 우습게 알면서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방송이 열리자마자 달려와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각 방에서 매니저로 고생하신 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비고님, 참새상님, 풍행국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추천 안 하신 님들 섭섭하고, 그리고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저는 늘 갈만한 길로 가는 것보다 어려워도 가야 할 길로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좁은 문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서 생긴 가치관이었던 것 같아요. 편안하고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을 가자. 그게 제가 살아가는 좌우명입니다. 더민주 150? 여소야대? 2번이 1번 되기? 그게 말이 되냐?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방에서 매일 7만 명 이상의 같은 방송을 보고 적어도 절반이 저와 같은 꿈을 꾼다면 하루에 3만 5천 명이 같은 꿈을 꾸니 저는 반드시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한 사람이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인다는데, 수만 명이 같은 꿈을 꾸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만들면서 가자. 빛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를 불태워 빛이 되면서 가자. 기적이 필요하다면 기적을 만들면서 가자.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포기했기 때문에 장기 미제 사건이 생겼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자, 여러분 내일 낮 2시에 뵐게요. 2시까지 늦지 않게 오시고요. 좀 일찍 시작할지도 모르니까 1시 반 정도에는 와 계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업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특히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천해주신 4,031분께 감사드리고, 아까 추천 안 하고 도망간 1,200명은 오늘 밤 빤스를 빨아야 할 것이다. 자, 지금까지 망치분이었어요. 내일 낮 2시에 만나요.